자, 우리가 검색의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 검색 결과에 노출시키는 것과 각 검색 탭을 클릭했을 때 첫 페이지에 노출하는 것을 검색 상위 노출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통합 검색 결과의 블로그 탭에 노출이 되면서, 그러니까 뷰 탭에 노출이 되면서 블로그 검색 탭 첫 페이지에 노출되는 것을 블로그 검색 상위 노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간단히 언급했던 검색 엔진 최적화 SEO는 바로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검색 엔진을 최적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검색 엔진 최적화란 네이버에서 어떤 단어를 검색할 때 그 검색 엔진은 해당 단어랑 가장 부합된 자료를 검색 결과에 노출해 주게 되는데요. 이때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구성으로 작성된 순서대로 자료를 검색 상위에 노출을 시켜주겠죠. 이게 바로 검색 엔진 최적화 SEO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검색 엔진 최적화를 통해서 검색 엔진에 내 블로그 글을 노출하면 방문자의 증대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네이버의 C랭크 알고리즘이란 블로그가 특정 관심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는지를 기반해서 해당 블로그의 신뢰도와 인기도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양질의 컨텐츠라 했을 땐 블로그에 머무는 체류 시간도 길어지고 스크랩이나 댓글, 공감의 수가 늘기 때문에 블로그의 지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즉, 깊이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우리가 꾸준하게 발행하고 소통을 했을 때 상위 노출에 강한 블로그가 될 수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C랭크 알고리즘에서 측정하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첫 번째 블로그 컬렉션이라는 부분에서는 블로그 문서의 제목이나 본문, 이미지, 링크와 같이 문서를 구성하는 기본 정보를 참고해서 기본 품질을 계산하는 걸 블로그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DB라는 것은 인물, 영화, 정보와 같이 네이버에서 보유된 관련 컨텐츠 DB를 연동해서 출처나 문서의 신뢰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치로그라는 것은 네이버 검색 이용자의 검색 로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문서나 문서 출처의 인기도를 계산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체인 스코어라고 한다면 웹문서나 사이트, 뉴스 등의 다른 출처에서의 관심을 가져와서 신뢰도와 인기도를 계산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 다른 사이트에서 만약에 우리 블로그로 타고 들어온 링크가 있다면 네이버의 입장에서는 네이버에서 원하는 바는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에 방문해서 정보를 얻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네이버가 좋아하는 건 일단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겠죠. 일단은 자기네 어떤 검색 엔진에 들어오도록 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런 점에서 체인 스코어 부분에서는 웹문서나 사이트, 뉴스와 같은 다른 출처에서의 관심 정도를 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와 인기도를 계산을 하고 있고요. 블로그 액티비티라는 부분에서는 블로그 서비스에서의 활동 지표를 참고해서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이 있는 서비스인지를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블로그 에디터 주제 점수라는 게 있는데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문서의 주제를 분류를 해요. 그리고 그 주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계산하는 게 블로그 에디터 점수예요. 그리고 공식 블로그란 네이버 블로그에서 선정한 블로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사업자가 있고 공식 블로그로 만들게 된다면 블로그 지수면에서 일반 블로그보다 조금 더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점 사항이 돼서 블로그의 상위에 노출이 되는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점수를 딸 수 있는 만큼 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점수 부분에만 매달릴 건 없는 게요. 뭐 어차피 공식 블로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점수를 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얘기한 이유가 단 상업적인 글을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반복된 사진이나 이미지의 경우는 유사 이미지 또는 유사 문서로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사 이미지라는 거는 이미지를 다른 데서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이제 유사 이미지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네이버 검색의 이미지 탭에서 노출이 되질 않는 게 유사 이미지예요. 반면에 유사 문서라는 거는 그 문서가 원본 글의 70% 이상 같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유사 문서라고 해서 네이버에선 사람들한테 보여지지 않도록 가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유사 문서, 유사 이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것들을 좀 자주자주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차후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검색의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한 검색 엔진 최적화의 1단계로는 우리가 포스트의 검색 엔진 최적화를 벤치마킹 하시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벤치마킹할 블로그 글을 클릭한 후에 포스트의 본문이 나오면 익스플로러에서 편집 2페이지 찾기를 선택하거나 컨트롤 F를 누르면 어떤 단어가 몇 번이나 쓰였고 몇 번 반복됐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중곡동 스터디 카페라고 쳐봤는데 물론 여기 다양하게 있죠. 그죠? 뭐 할 말 많은 블로그가 제일 처음에 나왔네요. 2022년 5월 30일 날 글을 적었다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이제 노주라는 분이 아마 올린 블로그인 것 같은데요. 5월 30일 날 이렇게 올리신 글이에요. 자, 컨트롤 F를 누르면 이렇게 찾기가 뜨고 여기다가 제가 스터디 카페 또는 중곡동 이렇게 적어보면은 이 단어가 어디에 몇 번 쓰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음 글 이렇게 눌러보면 어디에 이렇게 단어가 쓰였고 어느 위치쯤에서 사용이 되어졌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이런 블로그에는 어디에 어떤 키워드들을 박아 넣었구나 이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보시면은 해당 그 블로그 글에 그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이 됐고 어떻게 쓰였는지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번 시간에 우리 키자드라는 사이트를 조사를 해보셨을 건데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키워드를 적어보면은 1위 노출되는 거, 2위 노출되는 거, 3위 노출되는 거 각각의 어떠한 단어들이 쓰였고 몇 번이나 쓰였는지 파악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거기서 보는 것보다 정성적으로 보는 게 낫다고 하는 이유가 그걸 단어만 그냥 쭉 늘려서 적는다고 해서 검색에서 최적화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1등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 어떻게 이 단어를 조합해서 썼는데 이렇게 올라갔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부분에서 직접 검색하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검색 상위 노출을 위한 검색 엔진 최적화 8가지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검색 엔진 최적화의 기본은 글 제목과 본문에 키워드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결정짓는 요소의 세부적인 설정 값이야. 우리가 네이버 개발자가 아닌 이상은 알기가 어렵겠지만 즉 검색자의 검색 의도에 가장 가까운 결과를 보여주고자 하는 게 검색 엔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항들을 참조하면은 뭐 언제 뭐 로직이 바뀐다 이런 걸 신경 쓸 필요 없이 누구나 검색 상위 노출에 가능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글 제목에 키워드를 넣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제가 검색을 해본 게 중곡동 스터디 카페라고 적었는데요. 이 글에 이렇게 들어간 것들이 앞에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네, 스터디 카페. 여기도 중곡동 스터디 카페, 여기도 중곡동 스터디 카페. 네, 여기도 보니까 스터디 카페 들어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 해당 단어가 들어간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기본적인 부분은 노출을 원하는 키워드를 글 제목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임플란트 잘하는 곳 만약 이렇게 검색한다면 반드시 그 글 제목에는 그 단어가 들어가야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그 배우러 오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단어로 내가 위에 뜨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더니 뭐 부동산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으셨는데요. 자, 그런 경우라고 했을 땐 부동산은 너무 큰 키워드라서 바로 앞에 뜨지도 않아요. 그쵸? 그런데 그거보다 일단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는 노출을 원하는 키워드가 세부 키워드 또는 정보성 키워드라고 했을 때 그 키워드를 제목에 넣어가지고 만들면 일단 그 로직에서 일단 제목을 체크해서 해당 제목에 글이 들어가 있으면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관련된 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출을 원하는 키워드는 제목에 반드시 삽입할 것 요거 주의해 주세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글 제목에만 들어가면 되느냐? 아니요. 글 제목에 들어갔다면 같이 흐름이 이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내용에도 당연히 노출을 원하는 키워드를 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고, 세 번째, 노출할 키워드는 크기와 색상으로 강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강조를 하지 않은 글은요, 우리가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딱 보이지 않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진하게 강조를 했거나, 색깔로 강조를 했다라고 한다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훨씬 더 가독성이 있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검색의 상위 노출에도 일단은 태그로 계산이 돼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렇게 어느 부분에 소제목이나 글자 크기를 크게 했다는 건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썼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검색 상위 노출에도 유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노출할 키워드는 조금 더 강조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는 글 본문에 이미지와 동영상을 넣는 건데요. 포스트의 크기에 따른 검색 상위 노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텍스트만 적은 것보단 텍스트랑 이미지를 같이 적은 게 더 낫고요. 만약 거기 동영상이 더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얘네가 사실은 용량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텍스트만 넣었다라고 했을 때는 텍스트는 사실 용량이 그리 크지가 않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일단 텍스트만 넣었을 땐 노출이 그만큼 안 되겠죠. 또 하나, 블로그에다가 우리가 이미지나 동영상을 넣게 되면 이미지 탭과 동영상 탭을 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텍스트만 넣었다면 당연히 텍스트, 즉 뷰 탭만 노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유입률을 상당히 끌어올 수 있는 게 이렇게 텍스트랑 이미지를 넣거나 텍스트랑 이미지 동영상까지 넣었을 경우라고 보여져요. 그럼 검색 엔진은 일반적으로 포스트의 크기가 큰 글이 정확도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이 같이 들어간 글이 더 정확도가 높다고 보고 검색 상위 노출을 도와주겠죠. 제가 여기 중곡동 스터디 카페 쳐보니까요. 일단 지역이 궁금한 사람이 많아요. 플레이스가 나오고 그 다음 뷰가 나오죠. 그러면 실제 블로그나 카페에 있는 글들을 많이 보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밑으로 내려보니까 지식인이 나와요. 그럼 이런 지식인도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기도 하더라. 이런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뭐 탑파이트 스터디, 뭐 IT 페이지, 뭐 KR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웹사이트가 보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 블로그. 뷰 탭에서 나오지 않은 게 이렇게 웹페이지로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미지죠. 그러니까 이미지도 많이들 보고 계시고 동영상도 이 탭에서 보여져요. 근데 얘가 어디 있는 거냐면 아까 그 할만하는 블로그에 들어가 있는 동영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블로그에 포스팅을 쓰실 때 이미지도 넣고 동영상도 넣었다면 여기 이미지 탭도 노릴 수가 있겠지만 죄송해요. 뷰 탭도 노릴 수가 있겠지만 이미지 탭과 동영상 탭도 이렇게 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눌러보면 거기로 갈걸요? 그쵸? 자, 그렇게 연결을 해서 본다면 실제 유입률이 훨씬 늘어나겠죠. 한 군데서만 보는 게 아닐 테니까, 그죠? 근데 요 카페 파워링크 아시죠? 아까 저번 시간에 아마 얘기를 드렸을 건데 파워링크는 광고예요. 근데 광고가 어디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앞에 있나요? 아니요. 광고를 오히려 들여가지고 돈을 들여서 광고하는데도 얘는 밑에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 광고, 파워링크 광고보다는 블로그나 아니면은 지역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검색하면서 파악해 보자면, 일단 텍스트만 적는 것보다는 텍스트만 적었을 때 이미지까지 적는 게 이미지 탭도 더 노릴 수가 있고, 또 이미지랑 동영상 탭까지 적는 게 동영상 탭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5번째, 포스트에 넣을 이미지의 개수와 크기는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미지를 너무 넣지 않으면 글을 적을 때 글이 너무나도 길게 적히기 때문에 자칫 되게 딱딱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0개 이상 넣도록 하고요. 근데 그것도 업종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접근하고자 하는 업종에 뷰의 탭에서 글씨가 지금 사진이 몇 장 정도 있는지 먼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한 13장, 한 19장, 39장 뭐 이런 정도 있는 것 같네요. 그쵸? 자,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는 작은 사진보다는 큰 사진이 더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큰 사진이 조금 더 적당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경 써보자면 이미지랑 동영상 파일의 이름을 가급적이면 이렇게 키워드명으로 바꿔서 지정해 놓게 된다면 검색 상위 노출에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될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자, 6째, 키워드의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검색 엔진은 블로그의 키워드 밀도가 높은 블로그의 글이 정확하다라고 판단하는데요. 이것은 신뢰성에 기인하죠. 그래서 블로그의 글이 뭐 블로그의 어떤 분위기, 뭐 타이틀이라든지 프로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 이제 카테고리 같은 이런 밀도들이 좀 가깝게 그렇게 좀 통합돼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의 키워드 밀도를 높이는 방법은 프로필 내용에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하고, 카테고리에도 핵심 키워드들을 쓰시고, 포스트는 핵심 키워드를 검색 엔진에 최적화하는 그런 형식으로 쓰시면 블로그의 키워드 밀도가 높아서 굉장히 신뢰성 있는 블로그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또 7번째, 글 작성할 때 태그에 노출시킬 키워드를 삽입하는 건데요. 우리 스마트 에디터 글쓰기 영역 옛날에 하단에 있었지만 요즘은 발행을 누르면 나와요. 어쨌든 글의 주제와 연관된 태그를 입력해서 등록해 놓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포스트 하단에 이렇게 태그가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자, 이때 태그 밀도라는 거는 비중이라 보시면 되는데 검색 엔진이 포스트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요인이에요. 즉 이 태그 안에 우리가 30개까지 넣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태그를 30개 꾸역꾸역 그렇게 채워 넣지 않고요. 보통 한 10개 정도 넣고 있는데, 그렇게 넣는 이유는 30개를 넣다 보면은 태그들 간의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태그들을 많이 넣게 돼요. 그런 부분에서 태그의 그 밀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한 10개 정도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연관된 태그를 넣는 게 중요하겠죠. 자, 8번째, 키워드를 연관시켜라 라고 하는데요. 검색 엔진은 프로필과 카테고리명 그리고 포스트에 사용된 핵심 키워드가 상호 간의 연관성이 높을 때 포스트의 품질 지수를 높게 평가를 해줘요. 그리고 정확도가 높다고 판단해서 상위에 노출시킬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포스트를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일단은 뭐 다들 천차만별이겠죠. 근데 포스트를 쓰고 그거를 이제 네이버의 검색 엔진이 파악해서 우리 그 노출을 시켜주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약 30분 후에 내가 검색한 글을 제목으로 검색해 봤을 때 내가 올린 글이 블로그 탭 1, 2페이지 이내에 노출된다면 내가 어느 정도 준최적화가 된 상태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글, 어떤 글들을 좋아할까요? 자, 일단은 신뢰성이 물론 좋다라고는 하지만 오래된 글보다는 새로운 글을 우선적으로 검색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역 맛집을 검색했는데 최근에 작성한 글보다 10년 전에 작성한 글이 상위에 노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검색자의 만족도는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강남역 맛집이 그 집이 살아있을지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색 엔진 본연의 의무는
검색자가 원하는 정보에 가까운, 즉 정확도가 높은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래된 글보다는 새 글을 우선적으로 검색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로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보실래요? 아까 광진구 그 중곡동 스터디 카페를 찾았을 때요. 이 밑에 할만 많은 블로그가요. 5월 30일, 그 다음 얘가 6월 6일, 얘가 2021년도죠? 얘가 2020년도죠? 자, 어때요? 최신 글이 위쪽으로 올라온다라는 거 확인되시죠? 물론 얘가 뭐 그렇게 친다면 최신 글은 얘가 더 최신 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조금 더 없어지긴 합니다만 그거는 그것만 따지지 않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얘네들과 얘네들 사이에 블로그의 지수가 다를 수가 있고요. 블로그 지수가 만약에 얘가 높더라도 그 해당 분야에 대한 블로그 지수는 뭐 얘가 더 높거나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순위를 매긴 게 얘가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날짜는 얘가 더 금방이지만 얘가 더 앞쪽으로 나오게 됐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블로그의 품질 지수를 높여라 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이런 것들을 좀 따져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상위 노출하는 건 그래요. 뭐 그럭저럭 배운 것 같아요. 그러면 상위에 꽤 오랫동안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바로 블로그의 품질 지수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같은 제목과 내용의 포스트라고 했을 땐 새내기 블로그보단 파워 블로그가 블로그 검색 탭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높겠죠. 왜냐면 이 파워 블로그의 블로그 지수가 새내기 블로그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앞쪽에 먼저 띄우기는 가능할 수 있지만 앞쪽에 떴다고 하더라도 걔가 오랫동안 유지가 돼서 있게끔 하려면 약간의 근력을 키워주셔야 되겠죠. 그 근력 역할이 블로그의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블로그 지수는 활동 지수와 인기 지수, 신뢰 지수 등의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 산출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블로그 지수는 활동 지수 플러스 인기 지수 플러스 신뢰 지수로 구할 건데요. 활동 지수란 운영 기간에 포스트 수를 더하고 포스트 쓰기 빈도를 더하고 최근에 포스트 활동 수를 더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블로그가 당연히 블로그 지수가 좀 더 유리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 운영 기간에 포스트가 얼마나 쓰였는지, 포스트의 쓰기 빈도, 그리고 최근에 포스트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따져서 계산이 되는 게 활동 지수이기 때문에 무작정 오래된 블로그만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인기 지수라는 부분에서는 포스트의 주목도와 인기도를 더할 수가 있겠는데요. 포스트의 주목도라는 건 그 포스트를 보고 체류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아무래도 좋은 정보가 있는 블로그 포스팅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내용을 보게 되잖아요. 자세히 보느라고. 그러면 그게 포스트의 어떤 주목도나 인기도 부분에 해당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신뢰지수라고 한다면 내용이 충실한지, 그리고 소통을 노력하고 있는지, 활동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활동하고 있는 신뢰성 이런 것들을 책정을 해서 블로그의 지수를 파악합니다. 즉 소통을 하는 블로그이냐 아니면 인기 있는 블로그냐 스크랩을 많이 받는 즉 반응하는 블로그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게 되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블로그 품질 지수를 높일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꾸준하게 포스팅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 달에 한 번 내가 만약 한꺼번에 30개의 글을 작성한다 라고 했을 때보단 매일 하루 한 개씩 30일 동안 꾸준하게 작성하는 게 그쪽이 이제 블로그를 더 성실하게 운영했다라고 보여지죠. 그쵸? 그래서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거는 하루에 한 개씩 꾸준하게 적는 게 블로그 지수를 높일 때 도움이 되더라. 근데 사실 내가 많이 바쁘다라고 할 때 매일마다 올리기가 부담된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마케터들이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한 3개씩 올리긴 합니다만 난 초반이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고 뭐라고 적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블로그를 그렇게 매일 하려고 하는 게 스트레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니면 어느 날 이제 바쁠 그런 예정이신 분들은 예약 기능을 활용하시면 돼요.
블로그에는 예약 기능이 있어서 내가 몇 날 몇 시에 글이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예약을 걸면은 그때 올라가는 걸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한 달 꾸준하게 올리시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자, 둘째. 활동 지수를 높여라 라는 부분인데요. 블로그의 활동 지수란 블로그 이웃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평가하는 값이에요. 따라서 새 글을 작성하는 것도 여기 포함이 되겠지만 블로그를 방문해서 댓글을 남기는 등의 자신의 블로그 이웃과 얼마나 많은 교류가 있었는지, 즉 품앗이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도 활동 지수가 평가가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웃을 꾸준히 관리하라 라고 하는데요. 건전한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이웃이죠. 즉 이웃이 얼마나 많이 공감하고 참여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 건데, 이웃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원한다면은 그 이웃이 공감할 수 있는 포스트를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또한 내가 작성한 글에 댓글을 달아주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이웃 블로그로 찾아가서 댓글도 적고 이웃과의 어떤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이웃도 내 블로그에 와서 댓글도 적고 같이 교류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관리하면서 서로 간의 윈윈을 해 나가셔야 되겠죠. 자, 네 번째로는 포스트의 독창성을 지니는 겁니다. 포스트의 독창성이라는 건 내가 체험하고 겪은 일을 포스트에 담는 건데요. 검색 인지는 다른 사람의 글을 도용하거나 인용하는 포스트, 또는 실시간 인기 검색어나 뉴스 기사를 자기 경험인 것처럼 꾸미는 포스트를 독창성이 떨어지는 좋지 않은 문서로 파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블로그의 전문성을 키워라 라는 부분인데요. 네이버에 보시면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파워블로그라는 걸 만들었었거든요. 최근에 파워블로그 역할하는 걸 인플루언서라고 해요. 그래서 뷰탭에 보시면 가끔 인플루언서라고 붙어있는 게 보이실 텐데 그게 약간은 파워블로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선정 기준이라고 한다면 카테고리 안에서 얼마나 좋은 글들을 꾸준하게 발행하고 있느냐, 즉 얼마나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거고, 이 블로그의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련 포스트를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하게 등록했을 때 전문성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분야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섯 번째로는 페이지 뷰를 늘려라 라고 하는데요. 블로그 안에 좋은 글이 많으면 블로그에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이치일 거예요. 그럼 페이지 뷰를 늘리기 위해서는 포스트와 연관되어 있는 포스트의 목록을 본문의 링크를 잡아서 연속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페이지 뷰라는 거는 이런 건데요. 블로그에 글을 찾으러 이제 들어왔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어떤 그 블로그를 들어갔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이 블로그의 글을 보다 보니까 아, 이 글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이 글도 한번 보고 싶어, 이런 글들이 있다면 눌러서 또 보겠죠. 그쵸? 그게 페이지 뷰예요. 여기 보고 다시 이 블로그 안에서 다른 포스팅을 눌러서 또 보잖아요. 이걸 페이지 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네이버 입장에서는 아, 여기가 좋은 글이 많으니까 여기 내용을 보고 다른 포스팅도 보는구나, 이렇게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페이지 뷰가 많아지면은 일단 고객이 체류하는 시간도 많이 늘어나게 되기도 하고 네이버의 입장에서도 되게 아, 좋은 글을 많이 적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뷰를 늘리기 위해서는 포스트와 연관되어 있는 포스트의 목록을 링크로 연결을 해주면은 시리즈 글인 거죠. 그쵸? 연속해서 글을 읽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항들은 저품질 블로거가 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대한 자제하시라는 의미로 달아놓았는데요. 첫 번째, 실시간 검색어를 포스트 제목이나 본문에 사용해서 트래픽을 일시에 증가시키는 행위. 자, 실시간 검색어를 사람들이 궁금해하긴 해요. 근데 실시간 검색어에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어떠냐면은 잠깐 반짝였다가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그러면 일단 일시적인 방문자의 증가 효과는 얻을 수가 있겠지만
걔네들이 자꾸를 계속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거 보고 그냥 다시 없어지는,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패턴화가 된다면 좀 상황이 안 좋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포스트의 내용과 무관한 낚시성 제목으로 트래픽을 증가시키는 행위.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제목을 눌러서 우리가 보통은 찾아서 어떤 내용을 찾게 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엉뚱한 제목, 엉뚱한 내용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 뭐야 하고 나가버리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 트래픽이 그만큼 증가가 됐더라도 어쨌든 그 안에서의 품질이 나쁘다라고 가정을 하겠죠? 자, 그리고 뉴스 기사 복사나 다른 블로그의 글을 복사하는 중복 문서는 우리가 저번에 유사 문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위 노출을 목적해서 특정 키워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거, 이런 건 좋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검색 상위 노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PPT를 보았고요. 39페이지에 온라인 노출 강화를 위한 검색 등록하기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서 책의 내용을 읽는 것보다 일단 간단하게 한 예를 들게요. 우리 만약에요, 어떤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 먼저 어떤 작업을 하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 중곡동에 처음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이곳에 처음 이사를 왔으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고 벽지를 좀 붙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작업을 하실래요?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벽지 가게가 있는지 수소문하고 다니실 건가요? 아니면 세상이 역시 좋아졌죠. 그쵸? 보통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 사업을 차린다라는 가정으로 생각을 해보죠. 내가 만약에 여기 근처에 어떤 식당을 차리려고 해요. 그러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물론 식당을 다 차려놓은 이후로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단계는 바로 검색 등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왜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 예전에 블로그 SNS 수업을 들으신 분이 있어요. 물론 책에 있는 여러 가지 SNS 툴에 대해서 배우고, 예, 그러고 이제 어떤 사업체를 차리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업체를 차렸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그러면 놀러 갈게요 하고 이제 다들 모여서 그 개업식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당연히 올려져 있겠지 하고 검색을 해보니 그곳이 없는 거예요. 네, 어디 있다는 약도는 저희 보내주셨으니까 찾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약도를 받았으니까 찾아가죠. 다른 분들은요?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간판 보고 찾아간다 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 등록이랑 이런 것들을 좀 도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음식점을 하시는 거라 사이트가 따로 있는 건 아니라서 지도 검색 등록을 도와드렸었어요. 근데 지도 검색 등록이 돈이 얼마나 들까요? 네, 무료예요. 네, 사이트 등록도 무료예요. 그러니까 내가 활용만 하면은 그렇게 무료로 내 업체를 홍보하고 올릴 수가 있는데 그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뭐 SNS 마케팅이라고 하기보다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 할 수가 있는데 검색 등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 책에서는 뭐 여러 군데를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뭐 최근 마케팅에서 종종 언급되는 뭐 옴니채널 쇼루밍, 뭐 역쇼루밍, 모루밍 뭐 이러면서 검색을 해야 되고 그 검색한 것들이 오프라인에서 보이게끔 정보가 잘 검색돼야 된다라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용어로 적어 놓은 거거든요. 뭐 굳이 외울 필요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색할 때 어디서 검색하나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죠? 그게 39페이지 밑에 적혀 있네요. 고객이 검색을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온라인 채널이란 네이버죠. 근데 요즘은 좀 분산되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
요즘 사람들이 핸드폰을 안드로이드 폰을 많이 쓰죠. 근데 안드로이드 폰의 인터넷은 보통은 구글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과 네이버를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40페이지. 여기서는 내 상점이 고객에게 제대로 그리고 잘 노출되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과 채널에 대해 설명을 한다는데요. 일단 준비물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쉽고 편안한 전화번호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당연히 핸드폰 전화가 좀 더 인터넷 전화보다는 어색하지 않겠죠? 가끔 대표 전화번호를 070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070은 뭐예요? 전화가 오면은 스팸이에요. 그쵸? 예, 그렇잖아요. 근데 휴대폰 전화번호를 스팸으로 넣지는 잘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나아요? 당연히 인터넷 전화보다는 핸드폰 전화가 낫더라. 그죠?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채널을 통해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 마케팅 채널의 URL도 필요하겠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는 쇼핑몰일 수도 있고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의 어떤 URL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필수 항목은 아님이라고 하는데, 만약 지도를 내가 어느 지역을 등록한다라고 했을 땐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장소를 중심으로 한 사진. 여기서는 이제 간판이 보이는 사진이나 방문 시 참고하면 좋은 사진들, 상품 사진, 음식점 메뉴판 이런 것들이 좀 필요로 해요. 그리고 장소를 소개하고 키워드를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런 준비물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하고 채널 소통은 보통 어떤 걸로 하게 되냐면, 보통은 아마 전화로 문의를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 학원만 해도요, 전화로 상담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SNS인 카카오톡으로 상담이 오거나 톡톡으로 상담이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일단은 필수로 갖춰둬야 되는 사항이겠죠. 왜 전화로 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 전화번호가 노출이 되는 게 꺼려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거든요. 그럼 가볍게 상담을 하고자 할 때는 1대1 채팅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도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오프라인 장소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가 라는 부분에서는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찾아서 오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할 수가 있어야 될 거고, 메뉴판이나 후기 이런 것들도 제대로 갖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라 했을 때 물론 약도를 주는 경우야 쉽게 그래도 올 수 있겠지만, 약도가 없으면 장소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처음이라도 두려움을 떨치고 방문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거고요. 또 고객들이 주로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먼저 대답 리스트 같은 걸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쇼핑몰 같은 경우도 이런 대답 리스트가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들이요, 옷 쇼핑몰이라고 하면 물어볼 게 뻔하거든요. 어떤 것들 물어볼까요? 예를 들어, 제가 몸 사이즈가 66인데 이 옷 맞을까요?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근데 그걸 글쎄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고객님 상세 페이지에 되게 자세하게 사이즈 측정 정보들이 있으니까 한번 사이즈를 재보시고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유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대답 답변 같은 거, 그죠? 자, 41페이지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수강생을 위해서 했던 절차가 나와 있네요. 지금 당장 검색 등록하기라고 돼 있죠. 한번 검색을 우리 해볼까요? 물론 등록하실 업체는 없지만 한번 검색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그냥 스마트 플레이스 이렇게 쳐보시면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만약 업체를 차린다라고 했을 때 업체를 등록하는 것서부터 예약 주문까지도 여기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곳이 있고, 여기 잠깐 우리가 로그인을 좀 해볼게요. 물론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니까 업체 신규 등록이라는 부분에 내 업체에 웬 생뚱맞은 데가 있죠? 이거 왜 여기 들어있냐면요. 제가 등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주머니한테 아이디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등록했어요. 근데 이름이 콩두부 전문점으로 지어서 일단 이름 자체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긴 했는데 사업체 명을 아예 이렇게 지은지라 그대로 그냥 두긴 했습니다. 자, 어쨌든 로그인해서 보시면은 내 업체 신규 등록 요게 있어요. 업체 신규 등록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업로드 하시면 좀 더 간편한 입력이 가능합니다 라고 떠요. 이거를 누르면 간편 등록을 해서 사업체 그 사업자 등록증을 이미지로 집어넣으면은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읽혀지는 그런 기술이에요. 물론 이거를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지금은 그냥 직접 입력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실제 입력할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눌러보면요. 일단 업체명이랑 업종 그리고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하는欄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조회를 해보면 우리 회사가 입력이 돼 있는지 돼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다면 등록하는 절차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은 41페이지, 42페이지 부분을 좀 볼게요. 실제로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을 해보게 되는데요. 동일한 전화번호랑 주소로는 등록이 안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아래와 같은 화면이 열렸을 때 내 상점의 필수 정보들을 쫙 입력하는 거예요. 이용 시간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게 나오고 계속해서 상세 정보 입력하면 열릴 때 각 옵션을 설정해서 확인을 눌러서 등록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사업체 등록을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해 놓게 된다면 이제 업체가 지도에서도 검색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공간이 있더라.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혹시 사업체를 차리신다면 제일 먼저 할 거는 이거겠죠? 자, 그 다음 넘겨서 44페이지. 여기는 다음 검색에 등록하는 거예요. 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지역 정보에 등록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보죠. 아까 여기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봤잖아요. 근데 여기만 보시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를 등록할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쳐볼게요. 네이버 검색 등록이라고 예를 들어 쳐보면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라는 공간이 나옵니다. 요거 혹시 찾아보셨어요? 여기 책에서는 지금 좀 빠졌다라고 싶은 부분이 바로 요거였어요. 네이버에서는 왜 장소를 등록하고 다른 사이트 등록하는 건 또 소개를 안 했는지 싶어서 일단 요거를 조금 더 추가할게요. 자,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 또한 네이버의 웹페이지를 등록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업체를 차리고 홈페이지를 멋있게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검색을 찾을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 서치 어드바이저라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잠깐 해볼게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돼요. 네, 동의하시면 돼요. 아, 네. 일단 그럼 잠깐 껐다가 자, 여기는 웹사이트를 검색 로봇한테 알려줘서 웹사이트가 뜨게끔 만들어주는 공간이 바로 네이버의 그 서치 어드바이저라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웹마스터 도구를 활용해서 올리는 그런 절차를 하게 되죠. 사이트 등록 및 소유 확인을 거쳐서 이제 등록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 한 아이디당 100개까지 웹사이트 등록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웹사이트가 있다면
여기서 무료로 웹사이트를 네이버에다가 띄워줘 라고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웬만한 소상공인들은 이거를 모르시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색 등록을 대행해주는 그런 업체들에 맡기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냥 웹마스터의 도구로 들어가셔서요. 사이트 등록을 하시면 돼요. 사이트 주소 URL을 넣고 검색을 해서 보면은 사이트가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건 있는 사이트예요. 이렇게 적어보면은 사이트 소유 확인이랑 HTML 업로드나 HTML 태그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파일을 업로드를 해서 넣게 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최적화 정보를 수집해서 들어가는 그런 웹마스터 도구가 있더라. 근데 이런 게 있고 이제 다음의 검색도 한번 볼게요. 다음 한번 쳐볼까요? 다음. 자, 이 다음에서도 사람들이 검색을 해요. 보통 보면은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다음에서도 사람들이 검색을 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 다음은 카카오랑 통합된 거 아시죠? 그럼 카카오에서 검색하는 건 다음에서 검색이 되는 거랑 같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써볼게요. 사이트 등록. 자, 이렇게 쳐보시면은 다음 사이트 등록이라는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사이트 검색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요거 팝업이 지금 돼 있다니까 허용해 놓고 할게요. 예를 들어 www 네이버 한일컴.com 이런 식으로 적어보면 이 사이트는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신규 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걸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조회하는 게 오히려 네이버보다 좀 더 쉽게 되어 있어서 아마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이트 등록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정보가 있죠. 이 지역 정보가 지도 등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다음에다가 내 블로그가 있으면 블로그에 URL을 넣어서 블로그 등록도 가능하니까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음에 검색 등록도 일단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사항일 거고요. 자, 이번엔 44페이지 하단에 있죠. 구글 검색 등록하기.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냥 네이버 창에다가 구글 검색 등록 이렇게 적어볼까요? 구글 검색 등록. 그러면 구글 검색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용자 URL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검색을 등록하는 그런 방법들이 건데 요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구글 등록이 구글 제공이 맞는데 좀 다른 느낌으로 나왔네. 그래서 URL 등록해서 등록 절차는 어쨌든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이트 등록은 이렇게 구글에도 등록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또 45페이지에는 T전화 등록하기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스마트폰 통화 앱으로 T전화를 많이들 쓰시죠. 주로 아마 SK 사용자들이라고 했을 때 많이 쓰실 거예요. 그렇다면 T114 센터에다 등록할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등록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여기는 그러면 T114 업체 정보. 자, 이런 식으로 쳐보면 여기는 이렇게 쳐서 나오지 않나 보네. 잠깐만요. T114 센터 나온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등록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럼 등록 수정할 업체의 전화번호를 여기다 적고 중복 확인을 해서 만약에 없으면은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T114 T전화 등록입니다.
자, 그리고 46페이지. 자, 요거는 이제 내비게이션에 등록하기예요. 가끔 보면은 웹사이트에서 찾았을 때 업체는 찾아지는데 내비게이션으로 봤을 때 업체가 없거나 엉뚱한 곳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랬을 때 이 내비게이션 부분도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46페이지의 티맵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그럼 여기 티맵 사이트로 가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티맵의 사이트인데 여기 티맵 장소 등록 수정 있어요. 여기서 장소 등록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업체를 찾아보고 그 업체가 해당 위치에 있는지 장소를 보고요. 틀리면 여기다가 이제 수정을 해달라는 장소 정보를 요청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쳐보면 하늘 컴퓨터학원 나오죠? 저희 위치 정확하게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업체가 잘못된 경우는 찾아서 수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이제 티맵도 많이 쓰시지만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기도 하죠. 아이나비 또한 이런 식으로 업체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나와 있어요. 그게 47페이지인데 여기도 한번 볼게요. 아이나비 홈페이지 들어왔어요. 내비게이션 여기는 바로 안 보이네. 이렇게 들어왔을 때 상단 메뉴바에 파인핀이라는 게 있다고는 하는데 한번 보죠. 아, 여기 있네요. 파인핀. 자, 이렇게 들어와서 로드 중 이렇게 뜨는데 조금 기다리면은 아마 로그인을 클릭해서 로그인한 후에 이렇게 지도를 검색할 수 있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이 맞다면 빨간 그런 핀을 이렇게 가져다가 배치를 해서 맞춰라 라는 건데요. 참고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제가 저번에도 아마 얘기를 드렸듯이 이 책은 어떤 때 줬느냐, 물론 저희 책의 내용이 제가 설명하려는 내용보다 조금 더 상위라고는 말씀을 드렸죠. 실제 이제 내가 적용할 때는 한 번씩 이거를 확인하면서 들어가 보시면 좀 더 보시기가 나을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추천드리고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 도메인보다 해시태그 사용하기. 요건 저번 시간에 우리 봤으니까 넘어가요. 자, 채널별로 해시태그 사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52페이지를 보시죠. 해시태그라는 것이 키워드다라고 했던 거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해시태그를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이거 쓰시는 방법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요. 일단 샵하고 단어 사이는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시태그랑 해시태그 사이는 한 칸을 띱니다. 그리고 해시태그 중간엔 띄어쓰기 안 하는 거예요. 띄어쓰기라면은 해시태그가 나눠져 버리고요. 만약에 내가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경우는 언더바로 대신합니다. 자, 그게 채널별 해시태그의 그 주의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의 해시태그는 뭐 10개까지 뭐 들어가던날 뭐 어쩐 뭐 보조수단으로 써야 되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적용할 때 집어넣어서 한번 활용을 해보죠. 넘어갈게요. 자, 페이스북에도 마찬가지로 해시태그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 해시태그는 나중에 이제 나올 때 조금 더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 또한 해시태그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5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인스타 적을 때 해시태그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57페이지에는 프로필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우리 블로그 할 때도 프로필이 중요하긴 하니까 그때 한번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쭉 넘어가서 보죠.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 7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들려드렸던 내용을 들어보고 아마 생각을 하기로는 일단은 장소가 일단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장소 등록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고 홈페이지가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셨을 건데 그렇다면 그 홈페이지는 어디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자, 일단은 내가 HTML을 다 익혀가지고 만든다 라고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기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또한 예쁘게 만들 리도 만무하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툴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중에 지금 간단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툴에는 바로 구글의 사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글의 사이트를 한번 얘기를 하면서 구글의 기능 중에 하나인 구글의 피커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팁이라는 거 그거를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그럼 구글로 좀 가볼까요? 구글 사이트에 로그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마 아이디가 있으실 건데 기억이 안 나시면 만들어 주세요. 자, 구글 드라이브로 갈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구글 앱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드라이브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보시면 구글 드라이브라는 이런 창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원래는 구글 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공간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할 것이 구글에 여기 새로 만들기 눌러보시면 더보기에 구글 사이트 도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한번 찾아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글에서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나와요. 그래서 요게 보면은 돈도 안 들고 제일 좀 간단하게도 만들고 이런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모르는 사람도 꽤 많아요. 자, 이렇게까지 들어왔나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삽입과 페이지, 테마라는 게 있습니다. 삽입은 여기다 집어넣는 거겠죠? 페이지는 페이지를 더 추가해서 더 만들 때 써요. 테마로 가볼게요. 책에서도 테마를 고른다니까 저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구글에서 만든 테마, 단순, 뭐 아스토텔리스, 뭐 비전, 뭐 레벨, 인프리션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단순해서 색깔을 이렇게 바꿔서 설정해도 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모양으로 이렇게 테마를 설정하셔도 돼요. 뭐 모양 자체가 다양한 거라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걸 누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전은 이렇게도 깔리네요. 레벨, 임프레션 뭐 그냥 눌러보시고 색깔 설정해 보시면 돼요. 뭐 그게 그거예요. 자, 마음에 드는 거 그냥 가볍게 선택해 주시고 왼쪽 화면에 보시면 내 페이지 제목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간단하게 사이트 제목과 사이트 이름 있죠. 요거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동작구 유영진 빵집으로 했는데 똑같이 주긴 좀 뭐하니까 뭐라고 줄까요? 뭐 간단하게만 지어주세요. 뭐 저는 그냥 이렇게 적었는데 그것도 역시 제 맘대로 적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는 걸로 그냥 적으시면 돼요. 네, 글꼴체고요. 마음에 드는 글꼴체를 누르면 적용돼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맑은 고딕으로 하겠다. 글꼴 크기 몇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이게 진하게 기울임 밑줄 그 다음에 여기 글꼴 색살 그래서 색깔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다 링크 누르면 연결되게 링크를 걸어주는 것도 가능해요.
이건 버리는 거, 삭제. 사이트 이름 또한 여기다 클릭하시고 적으면 되죠. 만약에 여기 로고를 넣겠다, 로고 추가하면은 로고가 만들어져 있는 게 있다면 로고를 업로드해서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파비콘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끝에 보면 이 조그만한 그림 보여요? 요거 이렇게 여기 지금 내 드라이브는 세모로 보이고 요 연습용은 이렇게 보이고 뭐 네이버는 N자 그림이 그려져 있겠죠? 그런 사이트에 추가할 조그만한 그림 이런 거를 파비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파비콘을 넣는 것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을 내가 딴 걸로 바꾸겠다, 이미지 변경해서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다른 이미지로 선택해서 넣는 것 또한 가능해요. 제가 하나 골라서 선택해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죠? 이건 이제 머리글 유형인데 배너, 아니면 대형 배너, 표지, 제목만 중에서 마음에 드는 형식을 골라서 이 제목 부분에 표지를 어떻게 뜨게 할지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만약 내가 더 꾸미고 싶잖아요. 여기 보시면 삽입으로 가보시면 콘텐츠 상자, 이미지, 삽입, 드라이브, 그리고 콘텐츠 블록과 접을 수 있는 그룹이나 이미지 캐러셀 등의 여러 가지 효과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콘텐츠 블록을 이런 형식을 이용하겠다. 그러다가 이렇게 두시면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면 업로드해서 다른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핸드폰,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 이미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으면 넣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컨텐츠에다가 이미지를 넣거나 유튜브에 있는 어떤 정보를 집어넣는 것도 돼요. 만약 여기다 텍스트 상자를 넣겠다. 텍스트 상자를 넣어서 글을 적으시면 되죠. 아무 글이나 막 적은 거니까 글은 맘대로 적으세요. 자, 범위 잡아서 여기를 강조하겠다, 글꼴 크기 크게 하겠다, 예, 이런 것도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글씨만 크게 하거나 이런 거, 색깔을 어떤 글씨만 주거나 이런 식의 어떤 기능들 설정도 다 가능하므로 꾸며보시면 되게 재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섹션의 색상인데 색상 스타일을 어떻게 줄 것인지 이런 게 잡아주면은 여기 색깔을 없애거나 하는 것도 되고요. 이미지 캐러셀이라는 거는 이미지를 여러 장을 넣어서 추가하는 건데요. 일부러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 골라볼게요. 바탕화면에 저는 수정사 폴더에 있는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삽입하면은 이게 이제 캐러셀이 돼서 보면은 홈페이지 보면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슬라이드 이미지들 본 적 있죠? 그런 게 캐러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늘려서 맞출 수도 있고 내가 캘린더를 넣겠다. 캘린더 또한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홈페이지를 내가 꾸미기 나름이라는 거죠. 한 장짜리 페이지는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당연히 버튼도 돼요. 그래서 이름 넣고 링크 넣으면은 예를 들어 한일 컴퓨터 바로가기 하고 링크를 http 따따따 한일컴.com 이렇게 주소 적어서 삽입하면 요게 이렇게 달리죠. 사이즈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색깔 또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나 이미지로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게 되면 여길 누르면 한일컴 사이트로 넘어가지게 그런 식으로도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얘를 이쪽에 배치해 봤는데 이것도 가능한 거 보이죠? 물론 아주 얘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추긴 좀 힘들겠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내가 구성하고자 하는 한 페이지짜리 페이지를 만드는 데는 그렇게 불편함 없이 만들 수가 있겠구나. 대략 아시겠죠? 자, 궁금하면 여기 미리 보기로 보셔도 돼요. 그러면 PC로는 어떻게 보이는지 대충 만들었는데 어때요? 그럴싸하죠? 벌써부터. 이거 태블릿 보기, 이거 이제 휴대폰 보기. 휴대폰에선 이렇게 보인대요. 여기 제가 요소 안 넣어서 그래요, 얘는. 그래서 미리 보기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당연히 지도 넣어도 돼요. 지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건 이제 워드, 뭐 슬라이드, 시트, 설문지도 넣을 수 있고, 차트도 뽑을 수 있고. 그리고 페이지가 너무 적다. 그럼 페이지를 추가해서 만드는 것도 돼요. 하위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완료해놓고 그 페이지로 연결되게 그렇게 연결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료잖아요. 자, 그러면 쓸만하겠죠, 그쵸? 자, 일단 다 만들었다라고 가정할게요. 여러분들이 뭐 더 만들기에 따라 이건 다를 테니까. 자,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설정이라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 로고를 넣거나 커스텀 도메인을 꾸미거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 이제 사이트를 애널리틱스를 집어넣어서 분석해 보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설정은 너무 좀 복잡하다 싶으면 일단 제끼고 게시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모양을 다 꾸몄어요. 지금 다 꾸며서 이제 게시하려는 거예요. 또는 이제 공유할 수도 있을 거고. 자, 어쨌든 이렇게 게시를 눌러보면 웹 주소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나오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붙냐면 https google.com/view/ 뒤에 붙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한일이라고 적으면 이건 이미 쓰고 있네요. 한일1이라고 적으면 웹 주소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게 다 만들어진 거니까 그대로 이제 게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웹사이트 주소를 친 사람들은 이제 내 웹사이트 지금 만든 그냥 인스턴트로 만든 이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뭔가 이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얘가 너무 촌스럽다 또는 구글에서 만든 게 딱 보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배기 싫으니까 이거를 이제 맞춤 도메인으로 도메인을 만들어 가지고 입력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도메인이 있는 경우에 써야겠다. 그쵸? 요거는 뭐냐면은 도메인을 내가 사서 다는 경우라고 생각해야겠다. 이거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뭐냐면 뭐 각각 보면은 뭐 카페24도 마찬가지고 도메인을 팔거든요. 그 도메인을 사서 좀 더 이쁘게 달아주고 싶을 때 맞춤 도메인을 이용한다 라고 보면 되고, 우린 지금 그냥 연습이니까 게시만 할게요. 맞춤 도메인 만들지 말고. 자,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웹주소 대충 적으세요. 어차피 이거 연습용이지 쓰실 거 아니잖아요. 물론 쓰려면 수정하면 되고. 자, 그러고 게시. 그럼 이제 게시 중이 끝나서 사이트가 성공적으로 게시됐대죠. 그럼 누군가가 이 주소를 적으면요, 여기 있는 요 엘리 연습용 페이지라는 이상한 진짜로 연습용으로 만든 페이지로 와서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어디다 쓰냐면 왜 이런 식의 어떤 이벤트 페이지를 만들어요. 그러고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서 그걸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평생교육사 뭐 몇 프로 할인 이벤트 해가지고 뭐 간단한 이제 설문을 집어넣고 그걸 이제 제출하기 해가지고 설문이 제출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 좀 다양하게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마땅히 딱히 지금 제가 예를 들려고 하니까 하기가 좀 힘든데, 보통 이걸 좀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런 경우였어요. 수익형 블로그들이고, 보통은 이제 그 CPA라고 해서 왜 어떤 뭐 나이나 연락처 이런 것들을 박람회 정보를 받아가지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그 건당 수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할 때 좀 많이 활용했었던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꼭 그 용도만으로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단하게 이렇게 사이트 도구 만들어 보는 걸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일단 질문을 좀 받을까요? 책에서 80페이지를 좀 보시면은 요거를 조금 더 꾸미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볼게요. 자, 화면 오른쪽 위에 삽입에서는 기본적인 아까 보셨던 이 텍스트 상자, 이미지, 코드 삽입,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가 있게 돼 있고 또 여러 장의 이미지를 넘겨볼 수 있는 아까 보셨던 캐러셀 이런 기능과 유튜브 영상이나 캘린더, 지도, 설문지 같은 다양한 콘텐츠 유형을 필요대로 추가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페이지로 가보면은 여기 밑에 플러스 보이죠? 여기가 새 페이지를 추가해서 만들 때 아니면 새로운 메뉴 섹션을 넣을 때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게 돼 있어서 여기서 새 페이지를 눌러서 페이지 이름을 여기 책에서처럼 오시는 길을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시는 길이라는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기다가 삽입에 가서 지도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내가 넣고 싶은 지도를 집어넣어서 오시는 길에 대한 설명을 옆에다 적어서 오시는 길을 진짜로 설명하는 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쵸? 홈에 가면 이렇게 보이고 아까 오시는 길 메뉴 하나 생긴 거 보이죠? 누르면 오시는 길이 이렇게 보이게 그런 식으로 꼭 낱장짜리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장 되는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통의 기본적인 사이트는 푸터 정보라는 게 있어요. 푸터가 뭐냐면 요 홈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통은 누가 만들었고 뭐 이런 내용들 있죠. 그런 게 적혀지는 걸 푸터 정보라고 하는데 그건 여기 바닥글 추가해서 여기다 적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올리면 웹사이트 등록에서도 전혀 무리 없는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이트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고요. 질문이 딱히 없다면 구글의 그 비즈니스 메모, 구글 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질문 받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죠. 열어서 보세요. 따로 진도 안 나갈게요. 한번 열어서 보시면서 질문 주세요.